이른 아침 거대한 가마솥에서 뽀얗게 우러나는 사골 육수 냄새는 이제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 진하고 구수한 향이 주방을 가득 채우고 갓 지은 밥에 온기와 뒤섞여 홀까지 은은하게 퍼져나가야 비로소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지난 10년간 단 하루도 거른 적 없는 저만의 성스러운 의식이랍니다. 사람들은 저를 수십 개의 체인을 거느린 명순국밥의 회장 김명순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그저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주방에 나와 육수통의 온도를 확인하는 김명순일 뿐이에요. 제 손으로 직접 간을 보고 오늘 들어온 고기의 질을 눈으로 확인해야 비로소 마음이 놓이는 건 아마 평생을 장사치로 살아온 제 어쩔 수 없는 천성인 모양입니다. 이 평화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피와 눈물로 그리고 독하게 잘라낸 과거의 인연으로 쌓아 올린 단단한 성벽과도 같았어요. 지난 10년은 제 안에 도사리고 있던 과거의 망령들을 땅속 깊이 묻어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제일 먼저 나오셨네요. 듬직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최철민 부장이었습니다. 제가 맨주먹으로 시장 구석에 4평짜리 가게를 얻어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유일하게 저를 믿고 따라준 사람이었죠. 이제는 제 오른팔이자 이 거대한 왕국을 함께 지탱하는 기둥 같은 존재입니다.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그 어떤 혈육보다도 제게는 든든한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에요. 최 부장도 일찍 왔네요. 오늘 들어온 고기 상태는 좀 어떤가요? 어제 새로 계약한 그 농장 물건이 맞는지 확인해 봤어요? 물론입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제가 봐도 근래 들어온 것 중에 최상급입니다. 우리는 나란히 거대한 냉장 창고로 향했습니다. 선홍빛 살코기와 우윳빛 지방이 조화롭게 섞인 양지를 보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것이 바로 제 왕국의 힘이자 저를 살게 한 동력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날 죽음의 문턱에서 저를 일으켜 세운 것은 그 누구의 동정이나 도움이 아니었어요. 오직 이 뜨끈한 국밥 한 그릇에 담긴 진심 그리고 다시 일어서겠다는 제 자신의 독한 의지뿐이었답니다. 그 의지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제 이름으로 된 건물도 여러 채고 통장에는 평생 만져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액수가 찍혀 있었죠. 깐깐하기로 소문난 박 변호사가 제 모든 자산을 관리하며 법적인 방패가 되어주고 우직한 최 부장이 현장을 지휘하며 제 왕국을 빈틈없이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성공한 인생이라 말할 수 있겠지요. 제게 남은 것은 단 하나. 이 견고한 성벽 안에서 다시는 과거의 그 어떤 칼날에도 상처받지 않고 조용히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그 불청객들이 제 성벽을 무너뜨리려 찾아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점심시간의 홀은 그야말로 전쟁터 같았습니다. 쉴 새 없이 주문 받습니다. 뚝배기 나갑니다. 길 비켜주세요. 하는 직원들의 활기찬 외침, 손님들의 유쾌한 소음, 달그락거리는 수저 소리가 뒤섞여 살아있는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저는 카운터에 서서 전체적인 흐름을 지휘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자리에서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식당의 육중한 유리문이 거칠게 열리고 이 활기찬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쌍의 남녀가 들어섰습니다. 누가 봐도 값비싼 브랜드의 옷이었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구김이 자글자글하고 어딘지 모르게 몸에 맞지 않는 듯한 옷차림. 여자의 손에 들린 명품 가방은 손잡이 가죽이 다 벗겨져 있었고 화려하게 꾸몄을 네일아트는 반쯤 떨어져 나가 흉한 몰골을 하고 있었어요. 남자의 번쩍이는 구두는 먼지가 뽀얗게 쌓여 광을 잃은 지 오래돼 보였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지만 알아보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 첫째 아들 이기태와 며느리 김지연이었으니까요. 세월은 그들에게서 젊음 대신 초췌함과 탐욕을 선물한 듯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를 발견한 기태가 목청을 높여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주변의 모든 시선이 순식간에 그들에게로 쏠렸어요. 최 부장이 저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는 손님들 앞에서는 늘 부드러운 미소를 짓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단호하고 차가운 표정으로 그들 앞을 가로막았죠.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회장님께서는 지금 바쁘십니다. 최 부장의 정중하지만 틈을 보이지 않는 태도에 며느리 김지연의 표독스러운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비켜요, 아저씨. 우리가 누구 아들, 며느리인 줄 알고 감히 앞을 막아? 누구신데 우리 어머니 옆에서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10년 전 제게서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잔인하게 짓밟아버린 그 입에서 나올 소리는 아니었죠. 기태가 그런 며느리의 팔을 잡아 끌며 점잖은 척 나섰습니다. 최 부장, 오랜만이군. 아직도 이 식당에 있었나? 너무 딱딱하게 굴지 말고 길 좀 비켜주게. 어머니 얼굴 뵈러 온 자식들을 막아서는 법이 어디 있나? 아직도 자신이 이 식당의 도련님이라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계산서를 카운터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고 그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소란스럽던 홀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어요. 직원들도 음식을 먹던 손님들도 모두 숨을 죽인 채 저와 불청객들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죠. 저는 그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제 그림자가 그들의 초라한 행색 위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10년의 세월이 그들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그들의 얼굴에서 똑똑히 읽을 수 있었어요. 저를 바라보는 기태의 눈은 간절함을 연기하고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시커먼 욕심이 뱀처럼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연의 눈에는 노골적인 기대감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고요. 그들의 현재 모습이 10년 전 병원 복도에서 제게 등을 돌리던 그 뒷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왔어요. 그동안 얼마나 뵙고 싶었다고요. 지연이 역겨운 교태를 부리며 제 팔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마치 더러운 벌레를 피하듯 몸을 뒤로 물렸어요. 제 노골적인 거부에 지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희가 어리고 철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기태가 다짜고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연도 마지못해 남편 옆에 따라 무릎을 꿇더군요. 손님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장면은 그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감동적인 그림일 테니까요. 하지만 제 심장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10년 전 수술실 앞에서 그들이 제게 내뱉었던 악담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박은 대못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녹슬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무릎 꿇은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놓는 것이냐. 제 목소리는 분노도 슬픔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그저 메마르고 차가웠죠. 아닙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닥쳐라. 저는 기태의 말을 단칼에 잘랐습니다. 너희들의 그 더러운 입으로 어머니라 부르지 마라. 너희들을 보니 애써 끓인 이 귀한 국밥이 다 오염되는 기분이구나. 제 직설적인 말에 두 사람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주변 손님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자기들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자 지연이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희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그래도 어머니 자식이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무릎까지 꿇고 빌고 있는데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자식된 도리를 내팽개친 것들이 이제 와서 자식이라는 권리를 주장하고 있었어요. 자식? 내 기억엔 없는데. 내 자식들은 10년 전 가장 추운 날 가장 아픈 어미를 버리고 떠난 그 순간 이미 내 손으로 묻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역겨운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존재 자체가 제 평화를 깨뜨리고 제가 애써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더럽히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최 부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제 뜻을 읽었다는 듯 단호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 부장, 예, 회장님, 소금 가져와요. 저 더러운 것들 들어온 길에 깨끗하게 뿌려서 내보내. 다시는 이 신성한 국밥집 문턱을 넘지 못하게 하세요. 소금. 그 상징적인 단어에 지연의 눈이 독하게 치켜 올라갔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 지금 저희한테 소금을 뿌리시겠다고요? 저희는 짐승이 아니에요. 짐승에게도 미안한 소리로구나. 짐승만도 못한 것들. 당장 끌어내. 제 불호령에 최 부장과 다른 남자 직원들이 두 사람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기태와 지연은 발버둥 치며 악을 썼어요. 이거나 사람 살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저희 이대로 쫓겨나면 정말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이렇게 매정하게 굴면 천벌 받는다고요. 두고 보세요. 그들의 마지막 발악은 처절하기보다 추했습니다. 저는 그 추한 꼴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직원들의 손에 질질 끌려나가며 내뱉는 저주 섞인 고함이 식당 안에 메아리 쳤지만 제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어요. 소란이 끝나고 저는 직원들에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영업을 계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요. 10년간 잠들어 있던 악연의 고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제 재산을 노리고 나타난 저것들을 저는 절대로 용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잘 왔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너희들이 내 눈앞에 나타나 주지 않았다면 내 이 지긋지긋한 한을 어디에 풀 수 있었을까? 너희들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이 지옥에서 내가 어떤 악기가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저는 차갑게 식은 찻잔을 바라보며 조용히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니까요. 첫째 아들 부부를 그렇게 내보낸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닫아두었던 과거의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10년. 강산이 한 번 변한다는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의식적으로 그날의 기억을 뇌 한 구석에 밀어넣고 자물쇠를 채워두었습니다. 그 기억을 꺼내드는 순간 제가 애써 이룩한 평화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등장은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단단했던 자물쇠를 부숴버렸습니다. 눈을 감자 지독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흐르는 병원 복도. 저는 초조하게 수술 동의서를 손에 쥔 채 서 있었어요. 의사는 제게 위암이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하며 당장 수술 날짜를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죠. 평생 남편 없이 자식 둘만 바라보며 시장에서 나무를 팔아 키웠습니다. 제 손을 거치지 않은 돈은 없었고 제 몸을 아끼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그렇게 키운 자식들이었는데 이제는 어엿하게 장가도 가고 번듯한 직장도 다니고 있었기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가장 먼저 첫째 기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시 기태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며 한창 잘 나간다고 뻐기고 다닐 때였어요. 엄마. 웬일이야? 나 지금 바쁜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귀찮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상태를 설명했어요. 기태야, 엄마가 암이란다. 수술해야 한대. 근데 수술비가 너무 커서. 뭐? 암? 아이, 재수없게 왜 그런 소리를 해? 그래서 나더러 어쩌라고? 나도 지금 회사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죽겠어. 그리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제 와서 돈 타령이야.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해준 게 뭐가 있냐니.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나물 상자를 나르던 아이, 첫 월급을 타서 빨간 내복을 사오던 아이는 어디로 가고 전화기 저편에는 차가운 괴물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충격으로 아무 말도 못하는 제게 기태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알아서 해. 그리고 당분간 전화하지 마. 회사에 안 좋은 기운 뻗치겠다. 전화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수화기만 들고 서 있었어요. 볼을 타고 흐르는 것이 눈물인지 뭔지도 모를 지경이었죠. 잠시 후 저는 며느리인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보다는 며느리가 그래도 같은 여자니까 내 마음을 조금은 알아주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어요. 그 희망은 곧 산산조각이 났지만요. 어머님,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저 지금 백화점인데. 들뜬 목소리. 제 상황을 이야기하자 지연의 목소리는 순식간에 180도 바뀌었습니다. 네, 암이요? 어머, 어떡해. 근데 저희도 힘들어요, 어머님. 기태 씨 사업도 요즘 어렵고 애들 학원비에 뭐에 돈 들어갈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저희한테 손 벌릴 생각은 마세요.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라는 위로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지연아, 내가 너희한테 큰 돈을 바라는 게 아니야. 그냥 조금만. 어머님도 참. 그러게 젊었을 때 보험이라도 많이 들어두시지 그러셨어요. 저희더러 어쩌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도 어머님 때문에 골치 아프기 싫어요. 기태 씨한테는 제가 잘 말해둘 테니 너무 걱정 마시고 그냥 운명이다 생각하고 받아들이세요. 그 말을 끝으로 지연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운명이다 생각하고 받아들이라니. 그건 그냥 조용히 죽으라는 말과 뭐가 다른가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둘째 기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번듯한 직장은 없어도 싹싹하고 애교 많은 아들이었으니까요. 엄마, 웬일이야? 기석아. 저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다음 말이 제 가슴에 가장 큰 대못을 박았습니다. 형한테 이야기 다 들었어. 나한테 전화하지 마. 형도 안 준다는 돈을 내가 어디서 나서 줘? 엄마 때문에 내 인생까지 발목 잡힐 순 없잖아. 나 아직 장가도 못 갔다고. 그냥 조용히 정리하고 가시는 게 우리 모두를 위하는 길이야. 우리 모두를 위하는 길. 그 우리 안에 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나는 저들에게 이미 자식의 도리를 요구할 수 있는 어머니가 아니구나. 나는 그저 귀찮고 거추장스럽고 빨리 사라져 주었으면 하는 늙은 짐일 뿐이구나. 그날 밤 저는 병실에 찾아온 세 사람을 다시 마주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너희들이 그래도 내 자식인데 엄마 가는 길을 이렇게 외롭게 할 거니? 라고요. 그러자 지연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사는 게 지옥이에요.
제발 저희 좀 그만 괴롭히세요. 기태는 한술 더 떴죠. 보험금이라도 나오면 우리 빚 갚는데 보탤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아니니 뭐. 기석은 아예 고개를 돌리고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제 주머니 속에 있던 작은 녹음기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이 순간을, 이 목소리들을, 이 배신을 영원히 기록해야 한다는 본능 같은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서늘한 진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인간에게 정을 주고 기대하는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날 이후로 저는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병원에는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겨우 수술비를 내고 악착같이 회복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살아남아서 나를 버린 저들에게 나 없이도 얼마나 잘 사는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아니, 나 없이 사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깨닫게 해주겠다고요. 그렇게 시작된 1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수를 실행할 때가 온 것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식당에 나갔습니다. 밤새 뒤척였지만 정신은 오히려 맑았어요. 목표가 생겼기 때문일까요? 한참 주방을 정리하고 있는데 어제 그 소라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 또 다른 불청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형 부부와는 달리 혼자였어요. 구질구질한 점퍼 차림에 며칠은 감지 않은 듯한 떡진 머리. 제 둘째 아들 이기석이었습니다. 놈은 저를 보자마자 엄마 하고 외치며 달려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엄마, 나 좀 살려줘. 내가 정말 죽게 생겼어.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는 꼴이 어제 형 부부가 보여준 연기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저 가증스러울 뿐이었죠. 여긴 또 어쩐 일이냐? 어제 보니 너희들끼리 의가 참 좋던데 오늘은 왜 혼자 왔어? 형한테 버림이라도 받았나? 제 비아냥의 기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 처참하기 짝이 없었어요. 엄마, 그런 게 아니야. 나 정말 큰일 났어. 아는 형이랑 동업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 형이 내 돈을 전부 들고 날랐어. 나 사기당했어, 엄마. 회사 돈까지 끌어다 썼는데 이제는 사채업자들까지 나를 쫓아다녀. 이러다 나 정말 길바닥에서 맞아 죽을지도 몰라. 그럴듯한 이야기였지만 저는 속지 않았습니다. 저놈은 예전부터 허황된 한탕주의에 빠져 살았거든요. 제대로 된 직장 하나 구하지 못하고 늘 주식이나 코인 혹은 정체불명의 사업 투자 같은 것에 기웃거리며 제 속을 썩이던 놈이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노름이나 유흥으로 돈을 날리고는 그럴듯한 거짓말을 만들어낸 것이겠지요. 그래서 나더러 어쩌라는 거냐? 저는 팔짱을 낀 채 차갑게 물었습니다. 기석은 제 바짓가랑이를 더욱 세게 붙잡으며 애원했어요. 엄마, 돈 좀 빌려줘. 딱 5억만. 아니, 3억이라도 좋아. 엄마 지금 돈 많잖아. 방송에서 봤어. 이 식당도 다 엄마 거고 건물도 여러 채라며. 엄마한테 3억은 껌값도 아니잖아. 제발 나 좀 살려줘, 응? 껌값? 저놈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가 제 이성의 끈을 툭 하고 끊어놓았습니다. 제가 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저놈은 평생 알지 못할 겁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밤을 새우고 달아 터진 발로 시장을 헤매며 다른 여자들처럼 예쁜 옷 한 번, 화장품 한 번 사보지 못하고 악착같이 모은 돈이에요. 그런데 감히 껌값이라니. 내놈 목숨값이 고작 3억밖에 안 되나 보구나. 제 차가운 목소리에 기석이 울음을 그치고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뭐? 10년 전에는 내 형이랑 입을 맞춘 듯이 나를 외면하더니
이제 와서 엄마 소리가 나오나? 그때는 내 인생에 내가 발목을 잡을까봐 무섭다며. 이제는 내 돈이 내 인생의 동아줄이라도 될 것 같으냐? 엄마, 그건 그때는 내가 정말 철이 없어서 그랬어. 어렸잖아. 지금은 아니야.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닥쳐라. 너의 그 더러운 입으로 엄마라고 부르지 마. 역겨우니까. 저는 제 다리에 매달린 녀석의 손을 뿌리쳐 떼어냈습니다. 기석은 바닥에 나뒹굴어졌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다시 거칠게 열리며 첫째 기태와 며느리 지연이 들이닥쳤습니다. 아마 어제 쫓겨난 후 제 주변을 계속 맴돌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혼자 식당으로 들어서는 기석을 보고는 불이 나게 쫓아온 것이겠죠. 이기석, 너 혼자 와서 무슨 수작이야? 지연이 뾰족한 목소리로 소리치며 기석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기태 역시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동생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너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혼자 엄마한테 와서 돈이라도 받아낼 생각이었어? 이 배신자 같은 놈. 기태가 바닥에 넘어져 있는 기석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기석도 지지 않고 형의 손을 뿌리치며 악을 썼어요. 배신? 형이야말로 사업 말아먹고 엄마 등골 빼먹으려고 온 거잖아. 형수님이 사치 부리는 것만 좀 줄였어도 이 지경은 안 됐어. 뭐? 이 미친놈이 지금 뭐라고 했어? 지연이 기석의 뺨을 향해 손을 날렸고 기석은 그 손을 잡아챘습니다. 순식간에 식당은 세 사람이 서로를 물어뜯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너희들 아주 볼만하구나. 저는 팔짱을 낀 채 그 추악한 광경을 지켜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에 세 사람은 잠시 동작을 멈추고 저를 돌아봤어요. 어머니 앞에서 이게 무슨 짓들이냐? 남들이 보면 어쩌려고. 엄마, 이 자식이 먼저, 형이 먼저 나를. 서로에게 손가락질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꼴이 마치 어린아이들의 싸움 같아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됐고 모두 다 꺼져라. 너희들끼리 싸우든 서로의 머리채를 잡든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다시 한번 내 식당에서 소란 피우면 그때는 경찰을 부를 테니 그런 줄 알아. 저는 손짓으로 출입문을 가리켰습니다. 세 사람은 분이 풀리지 않는 얼굴로 서로를 쏘아보면서도 제 단호한 기세에 눌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결국 그들은 씩씩거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 밖에서도 그들의 고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저는 텅 빈 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침의 평화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역겨운 욕망의 찌꺼기만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저들이 서로를 물어뜯는 모습을 보니 제 복수의 방향이 더욱 선명해지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래, 너희들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지. 너희들의 탐욕이 바로 너희를 파멸시킬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테니까. 그날 이후 제 자식이라는 것들은 작전을 바꾼 모양이었습니다. 개별적으로 저를 찾아와 읍소하는 방식이 통하지 않자 그들은 대중을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아주 영악하고도 비열한 방법을 선택했어요. 바로 식당 앞에서 동정심 유발쇼를 벌이기 시작한 겁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한창 손님들이 몰려드는 시간에 맞춰 세 사람은 약속이나 한 듯이 식당 앞 인도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장 앞장선 것은 역시나 뻔뻔함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며느리 지연이었어요. 그녀는 불효자식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삐뚤빼뚤하게 쓴 피켓을 목에 걸고 마치 드라마 속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기태와 기석도 그 옆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인 행세를 하고 있었죠.
그들의 갑작스러운 퍼포먼스에 지나가던 사람들의 발길이 멈췄습니다. 손님들은 식당에 들어오려다 말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머, 저 사람들 봐. 무슨 일이야? 저기가 그 유명한 명순 국밥집 아냐? 저 할머니가 회장이라던데 자식들한테 엄청 모질게 구나 봐. 아무리 그래도 자식들이 저렇게 무릎까지 꿇었는데 너무하네. 돈이 많으면 뭐해. 피도 눈물도 없는데.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은 순식간에 저를 향한 비난의 화살이 되어 날아왔습니다. 최 부장은 안절부절 못하며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회장님, 저러다 영업에 지장이 생기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쫓아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니요, 최 부장. 그냥 둬요. 저는 창밖의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경찰을 불러도 소용없을 겁니다. 저들은 주먹질을 하는 것도 아니고 길을 막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사죄를 하고 있을 뿐이니 경찰도 강제로 해산시킬 명분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경찰을 부르면 인정머리 없는 악독한 부모라는 이미지만 더 강해질 뿐이죠. 제 말에 최 부장은 답답한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동안 쇼는 계속되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기태와 기석도 점차 사람들의 시선에 익숙해졌는지 제법 그럴듯하게 불쌍한 표정을 지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들에게 따뜻한 음료를 건네며 위로하기도 했어요. 인터넷 지역 커뮤니티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국밥집 회장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보나 마나 뻔했죠. 성공에 눈이 멀어 병든 자식들을 외면하는 비정한 어머니. 댓글에는 저를 향한 원색적인 비난이 가득했습니다. 매출이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들마저 저를 보는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직원들도 술렁이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연극이 클라이맥스를 향해 갈수록 제 복수 계획은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지고 있었으니까요. 며느리 지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중을 상대로 한 연극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이번에는 저를 개인적으로 공략해 왔어요. 그날은 제가 하루 종일 본사에서 회의를 마치고 늦은 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을 때였습니다. 어두운 기둥 뒤에서 갑자기 익숙한 그림자가 튀어나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지연이었어요. 어머니. 저는 놀라지도 않고 차갑게 그녀를 쏘아봤습니다.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냐? 스토킹이 취미인가 보구나. 어머니, 제발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딱 5분만요. 그녀는 제 앞에 또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고는 품에서 꼬깃꼬깃한 사진 몇 장을 꺼내 제 앞에 들이밀었어요. 제 손주, 그러니까 기태와 지연의 아이들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얼굴도 본 적 없는 아이들이었죠. 어머니, 애들이 할머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밤마다 할머니는 어디 있냐고, 왜 우리는 할머니가 없냐고 울어요. 저희는 괜찮아요. 저희가 지은 죄가 있으니 어떤 벌이든 받겠습니다. 하지만 애들은 무슨 죄예요? 제발 애들을 봐서라도 저희를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애원하는 그녀의 모습은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봤다면 분명 마음이 흔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눈동자 깊숙한 곳에서 흔들리는 탐욕을 읽을 수 있었어요. 아이들은 그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죠. 저는 아이들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저를 하나도 닮지 않은, 하지만 어딘가 기태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얼굴들이었어요. 제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손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여자는 단 한 번도 제가 건강했을 때조차 아이들을 제게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촌스러운 옷이라도 사줄까? 아이들 교육에 감나라, 배나라 할까봐 그토록 저를 경계했었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내 손주들이 나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한단 말이지. 네, 어머니. 정말이에요. 지연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저는 그 희망을 가차없이 짓밟아주기로 마음먹었죠. 그럼 큰 아이 이름이 뭐지? 지금 몇 살이고 생일은 언제더냐? 네. 지연의 얼굴이 순간 멍해졌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왜 대답을 못해? 자기 자식 이름도 나이도 잊어버렸나? 나를 보고 싶어 밤마다 운다는 아이의 생일 하나 기억 못하는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냔 말이다. 아, 아니, 그게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그녀는 말을 더듬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그녀를 몰아붙였습니다. 그 사진, 오늘 아침에 급하게 사진관 가서 뽑아온 모양이구나. 너희 부부가 내게 버림받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면 저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혹시 보육원에라도 보낼 생각이냐? 너희 부부라면 그러고도 남을 것 같은데. 어머니, 말씀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전곡을 찔렸는지 그녀는 눈물을 뚝 그치고 제게 악을 썼습니다. 연기가 더 이상 통하지 않자 본색을 드러낸 것이죠. 너희들이 내게 했던 짓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아이들을 방패 삼아 내 탐욕을 채우려는 그 더러운 속셈, 당장 집어치워라. 그리고 다시 한번 내 눈앞에 나타나면 그때는 정말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녀를 밀치고 차에 올랐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보니 그녀는 분을 이기지 못해 주차장 바닥에 주저앉아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오히려 마음이 후련해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박 변호사를 제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는 이미 인터넷에 퍼진 기사들과 식당 앞 상황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어요. 회장님, 생각보다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이대로 두면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우려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등을 기댄 채 태연하게 말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답을 좀 해야겠어요. 답이라니요? 설마 정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실 생각은 아니시겠죠? 박 변호사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그럴 리가요. 저는 저들에게 돈 한 푼 줄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저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척할 생각입니다. 희망이라는 이름에 아주 달콤한 독약을 말이죠. 제 말에 박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제 의도를 파악한 듯 눈을 빛냈습니다. 그렇군요. 적을 가장 확실하게 무너뜨리는 방법은 적의 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니까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저들에게 기회를 줄 겁니다. 저는 박 변호사에게 제 계획을 상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의 연극에 제가 못 이기는 척 넘어가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 재산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시험을 하겠다고 제안하는 거죠. 물론 그 시험은 그들이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아주 혹독하고 굴욕적인 과정이 될 겁니다. 첫째 부부에게는 식당의 가장 밑바닥 일부터 시킬 겁니다. 주방 설거지, 홀 청소, 화장실 청소까지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일들을 직접 하게 만드는 거죠. 둘째에게는 자금 관리 능력을 시험한다는 명목으로 아주 적은 예산을 주고 주차 관리나 식자재 배달 같은 허드렛 일을 맡길 겁니다. 매일 일지를 쓰게 하고 돈 한 푼이라도 어긋나면 불호령을 내릴 거고요. 박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감탄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들의 자존심을 철저하게 짓밟고
서로를 시기하고 미워하게 만들 수 있겠군요. 그 과정에서 그들이 저지를 불법적인 행위나 계약 위반 사항들을 철저하게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마지막에 그들의 숨통을 끊을 비수가 될 테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 박 변호사께서 법적으로 완벽한 함정을 만들어 주세요. 그들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올 수밖에 없는, 하지만 한번 들어오면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덫을요. 우리는 그날 오후 내내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다듬었습니다. 온갖 종류의 독소 조항이 담긴 근로계약서, 업무 지시서, 각서 등을 준비했어요. 모든 것은 그들의 탐욕을 자극하면서도 법적인 책임은 온전히 그들이 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자 박 변호사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완벽한 무대가 준비되었습니다. 저 배우들을 무대 위로 부를 일만 남았군요. 저 역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지긋지긋한 길거리 연극은 끝낼 때가 되었다. 너희들을 위해 내가 특별히 준비한 이 화려한 무대 위로 올라오너라. 그 무대의 끝이 지옥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것도 모른 채 마음껏 춤추고 노래하게 해주마. 저는 창밖에서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는 세 사람의 그림자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의존했습니다.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며칠 후 저는 박 변호사를 대동하고 식당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꾀죄죄한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있던 세 사람은 저와 변호사의 등장에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들의 눈에는 의심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지치고 괴로운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제 평생의 연기력을 총동원하는 순간이었죠. 일어나거라. 너희들의 뜻이 정 그렇다면 어미인 내가 져야지 별 수 있겠느냐. 제 나지막한 말에 세 사람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특히 며느리 지연은 거의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감격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정말이에요? 저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라기보다는 기회를 주려는 것이다. 저는 사무실로 자리를 옮겨 그들을 마주 앉혔습니다. 박 변호사는 제 옆에서 굳은 표정으로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죠. 너희들이 내 재산을 탐내고 있다는 것쯤은 잘 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내가 피땀 흘려 이룬 것이다. 너희처럼 무책임하고 뻔뻔한 것들에게 거저줄 수는 없어. 제 말에 그들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며 서서히 덫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증명할 기회를 주겠다. 너희가 정말 과거를 반성하고 내 재산을 맡을 만한 자격이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여라. 만약 내 마음에 들게 시험을 통과한다면 그때는 너희가 원하는 것을 주마. 너희가 원하는 것. 그 모호하지만 달콤한 말에 세 사람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저희가 뭘 하면 될까요, 어머니?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태가 의욕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한 과제를 내려주었죠. 너 이기태, 그리고 내 아내 김지연. 저는 첫째 부부를 번갈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너희 둘은 내일부터 당장 이 식당 본점으로 출근해라. 이기태, 너는 주방에 가장 막내로 들어가서 설거지와 주방 청소부터 다시 배워. 김지연, 너는 홀에서 서빙과 청소를 담당한다. 매일 최 부장에게 업무 평가를 받고 내게 직접 보고해야 할 것이다. 제 말이 떨어지자마자 두 사람의 얼굴이 썩어 들어갔습니다. 특히 며느리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어요. 네, 어머님, 제가요? 제가 어떻게 그런 허드렛 일을. 하기 싫으냐? 하기 싫으면 지금 당장 나가거라.
나는 붙잡지 않는다. 제 단호한 말에 지연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기태는 자존심이 상해 얼굴이 붉어졌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기에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죠. 그깟 허드렛 일 몇 달만 참으면 수백억 자산이 굴러들어온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는 시선을 돌려 둘째 기석을 보았습니다. 이기석, 너는 내가 사업을 말아먹고 사기를 당했다고 했지. 돈을 다루는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 너에게는 자금 관리 능력을 시험하겠다. 자금 관리요? 그럼 저한테 회사를 하나 차려주시는 거예요? 기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꿈도 크구나. 너에게는 이 식당의 주차 관리와 소모품 구매, 그리고 잔심부름을 맡기겠다. 일일 예산은 3만 원.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돈 한 푼이라도 어긋나지 않게 매일 장부를 작성해서 내게 검사받아야 한다. 할 수 있겠느냐? 네. 3만 원으로 뭘. 못하겠으면 너도 나가거라. 결국 세 사람은 모두 제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그들에게 법적으로 완벽하게 조작된 근로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업무 기간 중 회사에 손해를 끼칠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막대한 금액의 위약금을 배상한다는 등 그들에게만 불리한 독소 조항들이 깨알 같은 글씨로 적혀 있었죠. 하지만 재산 상속이라는 달콤한 꿈에 부푼 세 사람은 계약서의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서둘러 서명했습니다. 덫의 입구가 그들 뒤에서 조용히 닫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옥 같은 그들의 수습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부터 주방에 들어간 기태는 그야말로 혼이 쏙 빠지는 듯 보였어요. 쉴 새 없이 밀려드는 그릇 더미 앞에서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허둥댔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이 부러뜨고 주방 아주머니들의 구박을 받으며 평생 해본 적 없는 설거지를 하는 그의 모습은 처량하기 짝이 없었죠. 최 부장은 일부러 더 혹독하게 그를 다그쳤습니다. 이기태 씨, 그릇에 아직도 고춧가루가 묻어 있잖아. 똑바로 안 해? 손님상에 이따위로 나갈 셈이야? 과거에는 자신의 부하 직원만도 못하게 여겼던 최 부장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자 기태의 얼굴은 시뻘게 달아올랐습니다. 며느리 지연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어요. 곱게 관리받던 손톱은 고무장갑 속에서 엉망이 되었고 무거운 음식물 쓰레기통을 나르다 허리를 삐끗하기도 했습니다. 손님들의 무례한 요구에 일일이 응대하는 것은 그녀의 자존심이 도저히 허락하지 않는 일이었죠. 아줌마, 여기 물 좀 더 줘요. 한 손님의 말에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줌마, 지금 저보고 아줌마라고 하셨어요? 그럼 아가씨인가? 빨리 물이나 가져와요. 결국 그녀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손님과 말다툼을 벌였고 저는 CCTV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다가 홀로 나갔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지연의 뺨을 가볍게 쳤어요. 너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손님은 왕이라고 내가 가르치지 않았더냐? 당장 가서 사과드리지 못해. 지연은 충격과 분노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도 결국 손님에게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도끼 서린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둘째 기석의 꼴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주차 관리는커녕 좁은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를 유발하기 일쑤였고 손님들과 주차비 문제로 멱살잡이를 하기 직전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제가 준 하루 예산 3만 원으로는 어림도 없다며 매일같이 불평을 늘어놓았죠. 엄마, 아니 회장님, 3만 원으로는 휴지 한 롤 사기도 힘들어요. 예산을 좀 더 늘려주세요. 내 무능력을 탓해라.
다른 직원들은 다 그 돈으로 해결하고도 남는다. 정 부족하면 내 돈으로 메꾸든가. 저는 냉정하게 그의 요구를 잘랐습니다. 며칠 뒤 기석은 기어코 사고를 쳤습니다. 소모품 구매 비용을 부풀려 장부를 조작하고 남은 돈 몇천 원을 슬쩍 하려다 제게 발각된 겁니다. 저는 모든 직원을 회의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기석이 조작한 장부를 모두의 눈앞에 던져 보였죠. 이기석, 내가 너에게 자금 관리를 맡긴 것은 내 정직함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고작 이 몇천 원에 내 양심을 팔아먹어? 이런 놈에게 내가 어떻게 수백억 재산을 맡길 수 있겠느냐. 모든 직원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기석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자존심보다 수치심으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세 사람은 제가 설계한 지옥 속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아마 정신적인 굴욕감이었을 겁니다. 과거에 자신들이 무시하고 하대했던 사람들 밑에서 명령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현실. 그리고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CCTV를 통해 감시하고 있을 저를 생각하면 아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굴욕적인 시간만 버티면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는 헛된 희망이 그들을 쇠사슬처럼 올가매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제 사무실 의자에 편안히 앉아 CCTV 화면 속에서 아웅다웅하는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화면 속 그들은 마치 잘 짜인 연극 무대 위의 광대들 같았어요. 저는 가장 좋은 VIP석에 앉아 그들의 슬프고도 우스꽝스러운 연극을 관람하는 유일한 관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극의 마지막 장이 어떻게 끝날지 아는 것도 저 하나뿐이었죠. 입가에 저절로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직 너희들이 맛봐야 할 진짜 지옥은 시작도 하지 않았단다. 제가 짜놓은 각본 위에서 세 명의 광대는 하루하루 충실하게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의 굴욕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제 마음속의 차가운 만족감 역시 그에 비례하여 커져만 갔어요. 저는 매일 아침 사무실에 앉아 여러 각도로 분할된 CCTV 화면을 통해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게 가장 흥미로운 드라마 시청 시간이 되었죠. 첫째 아들 이기태는 이제 주방의 공공의 적이자 짐으로 전락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그래도 과거에 작은 회사나마 운영했던 대표였다는 헛된 자존심을 지키려 애쓰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그 자존심은 육체적 고된과 반복되는 모욕 앞에서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사건은 주방의 베테랑인 박 조리장이 휴가를 간 날 터졌습니다. 박 조리장이 없다는 사실에 해방감이라도 느꼈는지 기태는 갑자기 칼을 들고 설치기 시작했어요. 이봐요들, 파 써는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나도 회사 운영하던 사람이야. 이런 단순 작업은 눈 감고도 하지. 그는 서툰 솜씨로 팔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써는 게 아니라 거의 두들겨 패는 수준이었죠. 보다 못한 주방 막내가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칼, 박 조리장님이 애지중지하시는 겁니다라고 말렸지만 그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결국 그의 오만은 날카로운 칼날 앞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하는 소리와 함께 그는 자신의 손가락을 부여잡고 주저앉았어요. 다행히 깊게 베이지는 않았지만 그의 손에서는 피가 뚝뚝 떨어졌고 주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 소란을 듣고 주방으로 내려간 저는 엉망이 된 조리대와 엄살을 부리는 기태를 번갈아 쳐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내 놈은 손가락 하나 간수 못해서
이 난리를 피우는 것이냐? 여기가 너의 놀이터인 줄 알아? 당장 눈앞에서 사라져. 오늘 너의 일당은 치료비로 제한다. 기태는 분하고 억울한 표정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그는 주방에서 완전히 투명 인간 취급을 받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저는 기태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었습니다. 바로 저를 위한 저녁 식사를 직접 준비하라는 것이었죠. 물론 최 부장의 감독하에 말입니다. 기태는 이것이 자신을 시험하고 인정해줄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눈을 빛내며 의욕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어요. 그가 끓인 국은 밍밍하기 짝이 없었고 밥은 3층 밥이 되어 어떤 부분은 타고 어떤 부분은 설익었습니다. 저는 그가 차려온 밥상 앞에 앉아 말없이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번 떠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죠. 그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음식에 손을 대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어떤 질책이나 꾸중보다 그 침묵이 더 큰 모욕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을 겁니다. 제가 남긴 밥상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던 그의 뒷모습이 CCTV 화면에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그의 시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최 부장을 시켜 그에게 식당의 모든 음식물 쓰레기와 폐유, 그리고 화장실의 오물을 처리하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한여름 숨막히는 악취가 진동하는 쓰레기 처리장. 시큼한 음식물 찌꺼기와 역한 기름때가 뒤엉킨 그곳에서 과거에는 수백만 원짜리 양복을 입고 골프채를 휘두르던 제 아들은 이제 구역질을 참아가며 더러운 오물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자기 혐오가 뒤섞여 있었죠. 그것이 바로 제가 보고 싶었던 그림이었습니다. 며느리 지연의 굴욕은 주로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녀의 자존심은 유리처럼 얇고 투명해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금이 가고 깨졌거든요. 저는 그녀의 오랜 허영심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박 변호사를 통해 과거 지연과 어울리던 상류층 부인 몇 명을 식당의 VIP 손님으로 초대했어요. 물론 그들이 지연의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이라는 사실을 모르게 한 채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자신의 과거 지인들을 홀에서 마주친 지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어떻게든 그들의 눈을 피하려 했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그 VIP 손님들은 정확히 지연이 담당하는 구역에 자리를 잡았어요. 어머, 저기 일하는 아줌마. 우리랑 아는 사람 닮지 않았어? 설마 이기태 씨 부인? 말도 안 돼. 그 사람이 이런 데서 일할 리가 없잖아. 그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며 지연은 거의 울기 직전의 표정으로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죠. 뜨거운 뚝배기를 나르던 그녀가 당황하고 수치스러운 마음에 발을 헛디뎌 손님 중 한 명의 값비싼 실크 블라우스 위로 국물을 쏟아버린 겁니다. 야, 이게 무슨 짓이야? 뜨거워. 손님의 비명과 함께 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지연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반복했고 그녀를 알아본 다른 지인들은 경악과 조롱이 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홀로 나가 정중하게 손님들에게 사과하고 모든 세탁비와 보상금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지연을 돌아보며 나지막이 말했죠. 오늘 보상금은 너의 미래에 지급될 유산에서 미리 제하도록 하겠다. 내 식당의 명예에 먹칠을 한 값이니 그리 알 거라. 그녀는 이제 대놓고 저를 증오의 눈빛으로 쏘아봤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녀는 결국 무릎을 꿇고 손님의 옷에 묻은 국물을
직접 닦아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식당 직원들 사이에서 완벽한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제가 지급한 촌스러운 디자인의 직원 유니폼을 입기 거부하며 버티기도 했어요. 어머니, 제가 어떻게 이런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일을 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그녀의 반항에 저는 차갑게 답했습니다. 그럼 죽든가, 아니면 당장 그 옷을 입고 나오든가. 선택은 너의 몫이다. 결국 그녀는 울면서 그 유니폼을 입고 나왔습니다.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숨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서럽게 우는 그녀의 모습을 저는 CCTV로 빠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둘째 기석의 무능함과 탐욕은 제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차장에서의 잦은 시비와 불평 외에도 제 돈을 빼돌리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장부 조작 사건으로 한 번 호되게 당했음에도 그의 어리석은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번에 좀 더 대담한 방법을 시도했어요. 제가 특별히 주문한 고가의 약재를 사오는 심부름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는 거래 명세서의 가격을 부풀리는 뻔한 수법을 또다시 사용했습니다. 30만 원짜리 약재를 50만 원에 사온 것처럼 꾸민 것이죠. 그는 이번에야말로 제가 속아 넘어갈 것이라고 확신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가 약재상으로 출발하기 전에 그곳 사장과 통화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회 시간, 저는 모든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기석을 앞으로 불러냈습니다. 이기석, 어제 사온 약재값으로 50만 원을 청구했던데 이게 사실이냐? 네, 회장님. 워낙 귀한 약재라 값이 좀 비쌌습니다. 그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피식 웃으며 제 손에 들고 있던 진짜 거래 명세서와 그가 제출한 가짜 영수증을 나란히 들어보였습니다. 그런데 약재상 사장님은 나에게 30만 원에 주셨다고 하던데 이 나머지 20만 원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혹시 너의 주머니 속으로 순간이동이라도 한 것인가? 제 말에 직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석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시퍼렇게 변했어요. 그는 변명조차 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너는 고작 20만 원에 내가 너에게 주려 했던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렸다. 이 도둑놈 같은 놈아. 저는 그가 제출한 가짜 영수증을 갈기갈기 찢어 그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미동도 하지 못했죠. 그렇게 세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가장 아프고 굴욕적인 방식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고 육체는 고된 노동에 지쳐갔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 속에 담긴 탐욕의 불꽃만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굴욕을 견디게 하는 유일한 연료가 되어 더욱 활활 타오르고 있었죠. 저는 그 불꽃이 스스로를 집어삼킬 때까지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이 지옥은 아직 서막에 불과했으니까요. 굴욕적인 나날이 계속되자 예상했던 대로 세 사람의 관계에는 깊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라는 공동의 적을 향해 있던 그들의 불만이 이제는 생존을 위해 서로의 등을 향한 비수가 되어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들의 분열을 더욱 가속화시키기 위해 아주 효과적인 미끼를 하나 던졌습니다. 월말 조회 시간에 저는 모든 직원 앞에서 특별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가장 뛰어난 업무 성과를 보인 이달의 우수 직원을 한 명 선정하여 특별 상여금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겠다. 상여금 500만 원. 그 액수를 듣는 순간 기태와 지연 그리고 기석의 눈이 동시에 번뜩이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500만 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저의 인정을 받는다는 상징이자 유산 상속 경쟁에서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다는 증표와도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 사이의 위태로운 동맹은 완벽하게 깨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동지가 아닌 서로를 밟고 일어서야 할 경쟁자가 된 것이죠.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역시나 영악한 며느리 지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인 기태를 가장 먼저 희생양으로 삼았어요. 그녀는 이제 홀 청소를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척했고 손님들에게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저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기였고 뒤에서는 남편의 발목을 잡기 위한 공작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저는 CCTV를 통해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지연이 몰래 주방으로 들어가 기태가 다음 날 아침에 사용할 육수 재료를 보관해 둔 대형 냉장고의 전원 코드를 뽑아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홀로 나와 청소를 시작했죠. 다음 날 아침 주방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밤새 전원이 꺼진 냉장고 안에 모든 재료가 상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수백만 원어치의 재료가 못 쓰게 되었고 아침 영업에 막대한 차질이 생겼어요. 모든 책임은 당연히 전날 마지막까지 주방을 정리했던 기태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기태 씨, 도대체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이것 때문에 오늘 장사 다 망치게 생겼잖아. 최 부장의 불호령과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 기태는 저는 분명히 확인했습니다라고 항변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무능하고 책임감 없는 낙하산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지연은 제 사무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고자질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사실 어제 새벽에 보니 서방님이 주방에서 몰래 휴대폰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몇 번이나 확인하라고 했는데도 건성으로 듣고요. 저러다 사고 칠 줄 알았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데 서방님이 저렇게 제 발목을 잡으니 너무 속상해요. 자신의 남편을 팔아넘기면서도 그녀의 얼굴에는 죄책감 하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야말로 이 집안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듯 비장한 표정까지 짓고 있었죠. 저는 못 이기는 척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습니다. 그래, 내 마음고생이 심하겠구나. 알겠다. 너의 그 충심을 내가 기억해주마. 기태 역시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배신을 눈치챈 그는 자신도 살아남기 위해 방법을 강구해야만 했어요. 그의 타겟은 만만한 동생, 기석이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기석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석의 비리를 포착하는데 성공했죠. 기석은 식당에 소모품을 사러 나간다는 핑계로 창고에서 휴지나 세제 같은 물품들을 몰래 빼돌려 근처의 작은 슈퍼에 헐값으로 팔아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푼돈을 챙겨 자신의 용돈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태는 그 모든 과정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했어요. 그리고는 의기양양하게 그 영상을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십시오. 기석이가 우리 식당 물건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저런 도둑놈 같은 놈에게 어떻게 어머니의 재산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제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마치 정의의 사도라도 된 것처럼 떠들어댔습니다. 동생을 팔아넘겨서라도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려는 그 모습이 참으로 가증스러웠어요. 궁지에 몰린 기석은 이제 다른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형과 형수처럼 서로를 공격하는 대신 제게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택한 겁니다. 그는 그날 밤
제가 퇴근하기를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차 앞에 주저앉아 이번에는 분노가 아닌 서러움의 눈물을 쏟아냈어요. 엄마, 나 너무 힘들어. 형이랑 형수는 매일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내가 뭘 하든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엄마한테 거짓말을 해서 나를 나쁜 놈으로 만들고 있어. 나는 정말 엄마한테 잘 보이고 싶은데 왜 다들 나만 미워하는 거야? 나 그냥 여기서 다 포기하고 죽어버릴까? 자신을 형과 형수의 계략에 빠진 순진한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그의 연기는 어설프기 짝이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처절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었으니까요. 저는 세 사람이 벌이는 이 추악한 진흙탕 싸움을 가장 높은 곳에서 즐겁게 관람했습니다. 그들은 각자 저를 찾아와 서로를 헐뜯고 자신의 결백과 충성심을 주장했어요. 저는 그때마다 각기 다른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연에게는 그래, 역시 여자 마음은 여자가 알아주는구나. 너만 믿겠다라며 은밀한 신뢰를 보여주었고, 기태에게는 장남답게 집안의 기강을 바로잡으려는 모습이 갸륵하다며 그의 자존심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기석에게는 너의 그 여린 마음을 내가 왜 모르겠느냐. 너무 상심하지 말거라라며 동정심을 베푸는 척했죠. 그리고 월말 저는 약속대로 이달의 우수 직원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달 우수 직원은 김지연 씨입니다. 제가 지연의 이름을 호명하는 순간 기태와 기석의 얼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지연은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와 50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아들었죠. 앞으로도 지금처럼 회사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잘 감시하고 보고해 주길 바랍니다. 저는 일부러 모두가 들으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 말은 지연에게는 상이었지만 기태와 기석에게는 앞으로 서로를 더 철저히 감시하고 배신하라는 지령과도 같았습니다. 상여금 시상이 끝나고 세 사람은 휴게실에서 또다시 서로의 멱살을 잡을 듯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 사이에는 최소한의 신뢰나 연대감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오직 서로를 향한 증오와 의심, 그리고 탐욕만이 들끓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CCTV로 모두 지켜봤습니다. 2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세 자식은 제가 만들어 놓은 지옥도 안에서 서로를 핥히고 물어뜯으며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그들의 정신은 피폐해졌고 서로를 향한 불신은 극에 달했죠. 이제 마지막 미끼를 던져 이 지긋지긋한 연극의 마지막 장을 준비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박 변호사와 최 부장을 배석시킨 채 세 사람을 제 사무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중대 발표라는 말에 그들은 또 무슨 굴욕을 당할까 긴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기대감에 찬 얼굴들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창백한 분장을 하고 기운 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에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아닌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한 늙고 병든 노인의 목소리를 연기했어요. 다들 앉거라. 내가 오늘 너희를 부른 것은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할 때가 온 것 같아서다. 제 말에 세 사람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힘겹게 기침을 몇 번 하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 2달간 너희들이 일하는 모습을 쭉 지켜봤다.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어리석은 짓도 많이 했지.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든 살아남고 인정받으려 발버둥 치는 모습에서 희망을 보기도 했다. 물론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서 희망이 아닌 인간의 가장 추악한 탐욕만을 보았을 뿐이니까요. 이제 나도 나이가 많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구나. 언제 갑자기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지.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내 평생의 피와 땀이 담긴 이 명순 국밥을 이끌어갈 후계자를 정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후계자. 그 마법 같은 단어에 세 사람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맹렬하게 쏘아보며 자신이 그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너희 중 누구 하나를 콕 집어 정하기가 쉽지 않구나. 그래서 마지막 시험을 내리려 한다. 너희 각자가 생각하는 명순 국밥의 미래에 대한 사업 계획안을 일주일 안에 제출해라. 가장 뛰어나고 현실적인 계획을 제시한 사람에게 내 모든 권한과 재산을 물려줄 것이다. 저는 그들에게 마지막 동아줄을 던져주었습니다. 물론 그 끝에는 칼날이 매달려 있었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죠.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제가 명순 국밥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기태가 가장 먼저 흥분해서 외쳤습니다. 어머님, 사업은 남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의 섬세함으로 명순 국밥을 대한민국 최고의 프리미엄 브랜드로 만들겠습니다. 지연도 지지 않고 나섰습니다. 엄마, 나는 젊은 감각으로 배달앱이랑 연계해서 돈을 쓸어 담을 수 있어. 기성 역시 허황된 꿈을 떠벌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가소로운 다짐을 들으며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했죠. 이번 시험은 너희의 능력을 보는 것이기도 하지만 협동심을 보는 것이기도 하다. 서로 힘을 합쳐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 오너라. 내가 보고 싶은 것은 너희들의 우애 깊은 모습이다. 물론 이 말 역시 그들의 분열을 더욱 부추기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일주일간 세 사람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제 말대로 힘을 합쳐보려는 신용을 하기도 했어요. 식당 구석의 작은 회의실에 모여 앉아 머리를 맞댔지만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그들의 회의는 고성과 비난이 오가는 난장판으로 변했습니다. 강남의 최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을 열자고요? 형수님, 지금 우리 국밥집을 뭘로 보는 거예요? 그건 배신이라고요. 배신? 촌스럽게 국밥만 팔아서 언제 돈 벌래? 시대의 흐름을 읽어야지. 그리고 미국의 프랜차이즈는 무슨 영어나 할 줄 알아? 다들 조용히 해. 내 아이디어가 최고야. 배달앱이랑 독점 계약해서 수수료만 챙기면 앉아서 돈 버는 거라고. 그들의 대화는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각자의 탐욕과 허영심이 서로의 발목을 잡고 늘어졌기 때문이죠. 결국 그들은 공동 작업을 포기하고 각자 자신의 계획안을 비밀리에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아이디어를 훔쳐볼까봐 컴퓨터에는 비밀번호를 걸어 잠갔고 밤에는 자신의 방문을 걸어 잠그고 몰래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그들에게 우애란 개나 줘버릴 단어에 불과했습니다. 일주일 후 세 사람은 잔뜩 초췌해진 얼굴로 하지만 자신의 계획안에 대한 자신감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제 앞에 섰습니다. 박 변호사와 최 부장이 배석한 가운데 그들의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며느리 지연이었습니다. 그녀는 명순 국밥 로열 프리미엄이라는 거창한 이름의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황당하기 짝이 없었어요. 강남의 최고급 빌딩에 인테리어 비용으로만 수십억을 쏟아붓고 금수저로 국밥을 먹는 한정식 식당을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메뉴 가격은 한 그릇에 20만 원. 현실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그녀의 허영심이 빚어낸 망상 덩어리였죠. 두 번째는 첫째 기태였습니다. 그는 K국밥, 세계를 향한 위대한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그럴듯한 비즈니스 용어로 가득했지만 알맹이는 없었습니다. 인터넷에서 긁어모은 정보들을 짜깁기한 수준이었죠. 뉴욕 타임스퀘어에 1호점을 내고
5년 안에 전 세계 100대 도시로 확장하겠다는 그의 계획은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이나 시장 분석 하나 없는 허공의 메아리였습니다. 마지막은 둘째 기석이었습니다. 그의 계획안은 MZ세대를 겨냥한 국밥 배달 플랫폼 밥통령이었습니다. 내용은 더 가관이었죠. 자체 배달 앱을 만들어 전국의 국밥집들을 입점시키고 높은 수수료를 받아 이익을 챙기겠다는 전형적인 플랫폼을 빙자한 사기 모델에 가까웠습니다. 기술 개발 계획도 마케팅 전략도 없이 그저 대박이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한심한 발표를 끝까지 진지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발표가 모두 끝나자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죠. 다들 수고했다. 너희들의 계획 모두 일리가 있구나. 제 칭찬에 세 사람의 얼굴에 희망이 어렸습니다. 지연이의 계획은 우리 브랜드의 가치를 높일 수 있겠고, 기태의 계획은 우리의 꿈을 세계로 펼칠 수 있겠어. 기석이의 아이디어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영리한 발상이다. 누구 하나를 정하기가 정말로 어렵구나. 저는 괴로운 듯 머리를 감쌌습니다. 나에게 생각할 시간을 좀 다오. 일주일 뒤에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 제 말에 그들은 아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이 선택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그들이 나가자 박 변호사가 웃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대단한 연기력이십니다.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감이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저 어리석은 것들은 지금쯤 각자 자신이 후계자가 될 것이라는 달콤한 꿈에 빠져 있겠죠. 저는 창밖을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뒤 그들이 받게 될 것은 달콤한 유산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멸시킬 냉혹한 계약서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마지막 무대에 막이 오를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약속의 일주일이 흐르는 동안 제 식당 안에는 폭풍전야의 고요함과도 같은 기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세 자식은 각자 자신의 계획안이 채택될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서로를 향해 승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이면서도 등 뒤로는 날카로운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죠. 그 모습은 마치 투기장의 검투사들이 결전의 순간을 앞두고 마지막 남은 와인을 음미하는 것과도 같아 보였습니다. 물론 그 와인이 독배라는 사실은 까맣게 모른 채 말입니다. 마침내 저는 세 사람을 다시 제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의 얼굴에 지난번과 같은 초조함 대신 헛된 자신감과 탐욕스러운 기대감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병색이 완연한 얼굴로 박 변호사가 건네주는 물을 힘겹게 마시며 입을 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너희들의 계획안을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았다. 그리고 아주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세 사람의 마른 침 삼키는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 안을 울렸습니다. 나는 너희 중 누구 하나를 선택하는 대신 너희 모두의 꿈을 지원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네. 세 사람은 동시에 되물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보다 당혹감이 먼저 스쳤죠. 제가 한 명을 지목하여 후계자로 삼을 것이라 예상했지. 이런 파격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첫째 부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기태, 김지연. 너희 두 사람의 프리미엄 브랜드와 세계화에 대한 비전은 아주 인상 깊었다. 그래서 나는 우리 회사의 자회사로 명순 글로벌 프리미엄이라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 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너희 두 사람을 임명하겠다. 대표이사. 그 직함이 지연의 귀에 박히는 순간 그녀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기태 역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주먹을 꽉 쥐었죠. 정말이십니까, 어머니?
물론이다. 너희에게 신규 법인의 예산, 마케팅, 인사까지 모든 운영 권한을 위임하겠다. 너희의 능력을 마음껏 펼쳐 보이거라. 박 변호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두툼한 서류철을 그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법인 운영 권한 위임 계약서라는 거창한 제목이 붙어 있었죠. 이 계약서는 두 분을 신규 법인의 대표이사로 임명하고 그에 따른 모든 권한과 책임을 명시하는 서류입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두 분은 오늘부터 명순 글로벌 프리미엄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박 변호사는 일부러 책임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었지만 주인이라는 달콤한 말에 취한 두 사람은 그 의미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 계약서는 사실 법인 운영 실패 시 발생하는 모든 부채를 대표이사인 두 사람이 개인 자격으로 연대 보증하고 지난 2달간의 특별 교육에 대한 비용으로 수억 원의 연수비를 회사에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노예 계약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깨알 같은 글씨로 적힌 조항들을 읽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어머 여보,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해냈다고. 지연은 거의 비명을 지르며 기태의 팔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감격의 미소를 나누고는 망설임 없이 계약서의 마지막 장에 자신들의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목에 채워질 보이지 않는 족쇄가 철커덕 하고 잠기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제 시선을 돌려 초조하게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던 둘째 기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기석, 너의 배달 플랫폼 사업 아이디어도 아주 좋았다. 국내 시장을 공략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전략이야. 그래서 나는 너에게도 기회를 주기로 했다. 저는 박 변호사에게 눈짓했고 그는 또 다른 서류를 기석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번에는 스타트업 투자 계약서였죠. 나는 내가 제안한 밥통령 플랫폼 개발을 위해 너의 개인 회사에 창업 투자금으로 2억 원을 지원하겠다. 이 돈으로 최고의 개발자들을 고용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쳐서 6개월 안에 시장에 성공적으로 론칭시키거라. 2억 원. 그 액수에 기석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제게 되물었어요. 엄마 아니 회장님, 정말 저한테 2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다. 이 계약서는 투자금의 사용 목적과 사업 성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 서명하면 약속한 2억 원을 너의 개인 계좌로 즉시 이체해 주겠다. 박 변호사의 설명이 끝나기가 무섭게 제 휴대폰에서 은행 앱 알림이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기석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했어요. 띵동하는 입금 알림 소리가 기석의 휴대폰에서 울려 퍼지자 그의 이성은 완전히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오직 통장에 찍힌 2억이라는 숫자만이 보일 뿐이었죠. 그 역시 계약서의 내용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계약서는 만약 6개월 안에 회사가 계약서에 명시된 비현실적인 수준의 성과의 순이익 10억 원 달성을 내지 못한 경우 투자금 전액의 고금리의 개인 대출로 전환되며 기석이 모든 민영사상의 책임을 진다는 개인 연대 보증 조항이 포함된 함정 카드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하며 제게 넙죽절까지 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꼭 성공해서 엄마한테 10배, 100배로 갚을게. 그렇게 세 사람은 각자 자신이 승리자라고 굳게 믿으며 의기양양하게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그들이 사라지자 박 변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탐욕은 인간의 눈을 멀게 한다더니 정말이군요. 저렇게 쉽게 덫에 걸려들다니요. 이제 미끼는 모두 물었습니다. 저들이 스스로 파멸의 구덩이를 깊게 팔 때까지
우리는 그저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제 예상대로 승리를 거머쥔 그들의 행동은 가관이었습니다. 불과 하루 전까지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기태와 지연은 다음 날 최고급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주방이나 홀로 가지 않고 곧장 제 사무실 옆에 마련된 텅 빈 대표 이사실로 들어갔죠. 그러고는 최 부장을 호출해서는 건방지게 다리를 꼬고 앉아 명령을 내렸습니다. 최 부장, 우리 사무실 인테리어부터 좀 바꿔야겠어. 이탈리아 장인이 만든 최고급 가구로 싹 다 채워줘. 그리고 내 차도 롤스로이스로 바꿔주고. 법인카드는 한도 없는 걸로 당장 발급해주게. 지연의 허황된 요구에 최 부장은 제 지시대로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두 분께서 서명하신 계약서에 따르면 모든 법인 자산의 구매는 회장님의 최종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법인 설립이 완료되지 않아 법인카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뭐, 이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우리한테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고 했잖아. 계약서 17조 3항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최 부장이 내민 계약서 사본을 보고 나서야 두 사람은 자신들이 뭔가 단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기석은 계약서에 서명한 그날 이후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휴대폰 전원도 꺼놓은 채였죠. 저는 이미 사람을 붙여 그의 행적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밥통령 플랫폼 개발은커녕 2억 원이 꽂힌 통장을 들고 곧장 강원도에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카지노로 달려갔습니다. 최 부장이 제게 건넨 보고서에는 그의 행적이 사진과 함께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VIP 룸에서 비싼 양주를 마시며 수천만 원짜리 칩을 물쓰듯 베팅하는 모습, 명품 시계 매장에서 수천만 원짜리 시계를 자기 손목에 차보는 모습, 과거 자신에게 돈을 빌려줬던 사채업자들에게 현금 다발을 던져주며 어깨를 으쓱하는 모습까지. 그는 불과 며칠 만에 제가 던져준 2억 원이라는 미끼를 자신의 파멸을 위한 연료로 남김없이 태워버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증거는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고 심판의 날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너희들이 지금 누리는 그 짧은 행복과 승리감이 곧 얼마나 끔찍한 절망과 고통으로 바뀌게 될지. 저는 그 마지막 순간을 상상하며 조용히 찻잔을 들었습니다. 아주 잘 우러난 복수라는 이름의 차였습니다. 그들이 허황된 꿈에 빠져 허우적거린 지 정확히 일주일째 되는 날, 저는 마침내 심판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박 변호사를 통해 세 사람에게 그룹의 미래 비전 공유를 위한 긴급 최고 경영자 회의라는 거창한 이름의 소집 명령을 내렸죠. 그들은 아마도 자신들의 빛나는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발표될 것이라 기대하며 한껏 들뜬 마음으로 제 사무실에 모여들었을 겁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훨씬 더 크고 위압적인 제 집무실의 가장 상석에 앉아 있었고 제 양옆으로는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의 박 변호사와 최 부장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녹음기와 두툼한 서류철 몇 개가 놓여 있었고 회의실 구석에서는 보란 듯이 빨간 불을 깜빡이는 카메라가 우리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죠. 최고급 명품으로 치장하고 들어선 세 사람은 이 서늘한 분위기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자신들이 이 그룹의 새로운 주인이라는 오만함으로 애써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좋은 소식이라도 있으신가요? 표정이 너무 어두우신데요.
지연이 특유의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나지막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미래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잠시 잊고 있던 과거를 먼저 복습할 필요가 있을 것 같구나. 저는 말없이 테이블 위에 놓인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래서 나더러 어쩌라고? 나도 지금 회사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죽겠어. 그리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제 와서 돈 타령이야. 저희한테 손 벌릴 생각은 마세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도 어머님 때문에 골치 아프기 싫어요. 그냥 운명이다 생각하고 받아들이세요. 엄마 때문에 내 인생까지 발목 잡힐 순 없잖아. 그냥 조용히 정리하고 가시는 게 우리 모두를 위하는 길이야. 10년 전 병원 복도와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던 자신들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자 세 사람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웃음기는 완전히 사라졌고 눈동자는 공포와 혼란으로 미친 듯이 흔들렸어요. 그들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들처럼 스피커와 저를 번갈아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녹음이 끝나고 지독한 침묵이 회의실을 감쌌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깨고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기억나느냐? 너희들이 너희를 낳아준 어미에게 죽음의 문턱에서 마지막으로 손을 내밀었던 내게 어떤 말을 했는지 이제 똑똑히 기억나? 어머니. 이건 조작된 거예요. 저희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기태가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양심의 가책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옆에 서 있던 박 변호사가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그는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는 판사처럼 냉정하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지금부터 여러분이 서명하신 계약서의 법적 효력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먼저 기태와 지연 앞에 놓인 법인 운영권한 위임 계약서 사본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기태 씨, 김지연 씨 두 분은 이 계약서에 따라 명순 글로벌 프리미엄의 공동대표이사로 임명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의 비아냥 섞인 축하 인사에 두 사람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17조 3항에 따르면 법인 운영 중 발생하는 모든 금전적 손실과 법적 책임은 대표이사인 두 분께서 개인 자격으로 무한연대 보증을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겁에 질린 두 사람을 쳐다본 뒤 말을 이었습니다. 또한 계약서 24조 1항 특별 임원 연수 프로그램 조항에 의거하여 두 분은 지난 2달간 회장님으로부터 직접 경영 연수를 받으셨습니다. 해당 연수 비용은 1인당 2억 5천만 원, 합계 5억 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이 비용은 신규 법인에 대한 두 분의 채무로 기록됩니다. 즉, 두 분은 아직 설립되지도 않은 회사에 5억 원의 빚을 진 채로 시작하게 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5억? 말도 안 돼. 이건 사기야. 지연이 날카롭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기라니요? 두 분께서 직접 서명하신 합법적인 계약입니다. 그리고 이 채무를 모두 변제하실 때까지 두 분은 계약서 31조 2항에 따라 본사 직영점에서 최저 시급을 받으며 특별 근로에 임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 두 분은 어제부로 다시 설거지와 홀 청소 담당으로 복귀하신 겁니다. 앞으로 약 20년간은 휴일도 없이 일하셔야 빚을 다 갚으실 수 있겠군요. 박 변호사의 설명이 끝나자 지연은 그 자리에 실신하듯 쓰러졌고 기태는 이성을 잃고 그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이 사기꾼 같은 놈. 하지만 그의 몸은 문 옆에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경호원들에 의해 순식간에 제압당했죠.
박 변호사는 그 소라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이제 시선을 돌려 완전히 넋이 나간 기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기석 씨, 이제 당신 차례군요. 그는 스타트업 투자 계약서와 함께 또 다른 두툼한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그 서류철 안에는 기석이 카지노와 명품 매장에서 흥청망청 돈을 쓰고 있는 모습이 담긴 수십 장의 사진과 카드 사용 내역서가 들어 있었어요. 당신은 투자금 2억 원을 사업 목적이 아닌 개인의 유흥과 노름 자금으로 탕진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자 사기 및 횡령에 해당합니다. 박 변호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서명한 계약서 11조 사항에 따라 투자금 2억 원은 즉시 연 24%의 이자가 붙는 악성 개인 채무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을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오늘 경찰에 형사 고소할 예정입니다. 아마 앞으로 몇 년간은 나라에서 제공하는 숙소에서 아주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끝으로 기석은 의자에서 그대로 고꾸라져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는 울지도 소리 지르지도 못했어요. 그저 갓 잡힌 생선처럼 입만 뻐끔거리며 가쁜 숨을 몰아쉴 뿐이었습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지연의 날카로운 울음소리, 경호원에게 붙들려 발버둥 치는 기태의 욕설, 그리고 바닥에서 신락 같은 숨을 몰아쉬는 기석의 신음소리가 뒤섞여 끔찍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광경을 10년 전 그들이 제게 보였던 것과 똑같은 차가운 눈으로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복수극의 마지막 막을 내릴 시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옥 같은 아수라장 속에서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움직임에 발악하던 세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로 향했어요. 그들의 눈에는 이제 분노나 탐욕 대신 원초적인 공포와 신락 같은 구원에 대한 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구원의 동아줄이 아닌 단두대의 칼날을 내리칠 생각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내게 했던 말들을 기억하느냐? 제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무겁게 회의실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경호원에게 붙들린 기태에게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이기태, 너는 내게 말했다. 내가 너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냐고. 그래, 내가 너에게 해준 것이 없지. 너를 낳고 굶주리면서도 너의 입에 먼저 밥을 넣어주고 내 학비를 대기 위해 밤낮으로 굽은 허리를 펴지 못했던 것 말고는 내가 너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저는 이어서 바닥에 쓰러져 울부짖는 지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김지연, 너는 내게 말했다. 운명이다 생각하고 받아들이라고. 그래, 나도 이제야 내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너희 같은 짐승만도 못한 것들을 자식으로 두었던 나의 지독한 운명을 끊어내고 새로운 운명을 맞이하기로 말이다. 마지막으로 저는 바닥에서 미동도 없는 기석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기석, 너는 내게 말했다. 조용히 정리하고 가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하는 길이라고. 나는 오늘 너의 그 충고를 그대로 돌려주마. 너희들의 더럽고 추악한 인생을 내 앞에서 조용히 정리하고 사라져라. 그것이 너희와 나, 우리 모두를 위하는 유일한 길이다. 제 말이 끝날 때마다 세 사람의 얼굴은 더욱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변명할 기력조차 없는 듯 보였어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기태가 쉰 목소리로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 나는 너희를 용서할 자격이 없다. 용서는 신에게나 빌거라. 나는 다만
너희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할 뿐이다. 저는 박 변호사에게 눈짓했습니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마지막 서류철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박 변호사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장중했습니다. 김명순 회장님께서는 본인의 전 재산, 명순 국밥의 모든 지분을 포함한 주식, 전국에 소유하신 모든 부동산과 현금성 자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네, 환원이요? 기태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네. 회장님의 모든 재산은 오늘부로 불우한 환경의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고 요리사의 꿈을 키우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후원하는 명순 재단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앞으로 100년을 기다린다 해도 상속받을 재산은 단 1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꺼뜨리는 완벽한 사형 선고였습니다. 만약 일말의 유산이라도 남아있다면 그들은 빚을 갚고 나서라도 그것을 노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기댈 곳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안 돼. 안 돼. 그럴 수 없어. 그 돈은 우리 거야. 우리 돈이라고. 지연이 악기처럼 소리치며 제게 달려들려 했지만 그녀 역시 다른 경호원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명순 국밥의 경영권은 창업 초기부터 회장님과 함께 회사를 일궈 오신 임직원들에게 공동으로 위임되었습니다. 새로운 대표이사는 여러분이 그토록 무시했던 최철민 부장님께서 맡게 되셨습니다. 박 변호사의 마지막 말에 제 옆에 서 있던 최 부장은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세 사람은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텅 빈 동공에는 그들이 잃어버린 탐욕의 잔해만이 흩어져 있을 뿐이었죠. 끌어내라. 제 짧은 명령에 경호원들은 축 늘어진 세 사람의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반항하지 않았어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힘없이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지연의 울음소리와 기태의 헛웃음, 그리고 기석의 정체 모를 신음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져 갔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사무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지난 10년간, 아니 평생 동안 저를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마침내 사라진 듯 했습니다. 박 변호사와 최 부장은 아무 말 없이 제게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아니 이사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 부장의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나가고 저는 넓은 사무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지고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저마다의 사연을 품은 채 반짝이고 있었죠. 지난날에 저는 저 불빛들 중 하나에 속하지 못하고 늘 어두운 그늘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후련함이나 통쾌함 같은 감정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한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어요. 10년간 제 심장을 옥죄던 복수라는 이름의 뜨거운 쇠사슬이 사라진 자리. 그 자리에는 이제 새로운 씨앗을 심어야 할 겁니다. 용서가 아닌, 사랑이 아닌, 그저 저 자신을 위한, 그리고 저처럼 세상의 그늘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새로운 삶의 씨앗을 말이죠.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야경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저는 나지막이 의졸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구나.
길고 길었던 복수의 밤이 지나고 제 인생의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